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망을 해왔는데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피벗과 맞물려 금융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9월 시장 전망부터 앞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코스피 밴드로 보자면 낮게는 2,450선, 높게는 2,800선을 넘는 것을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9월 시장 전망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수 밴드로 2,550부터 2,750까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고용지표 또 잘못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2,440까지 지수가 빠졌는데 사실은 그때 회복이 저희가 좀 더디게 일어나면서 2,700 정도까지 지금 그 회복을 했는데 사실은 전고점이 2,890까지 저희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700 정도까지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2,700 언저리가 약간의 좀 저항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9월에는 저희가 그 2,750 정도까지 일단은 상한선을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0 언저리가 저항선으로 보고 계시다. 9월 FOMC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데 파월 의장이 앞서 힌트 준 대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얼마나 인하할까도 관심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9월 17일, 18일이 저희 추석 연휴니까 네. 연휴 끝나고 목요일 날 이제 센터장님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봐야 될 그런 과정일 텐데요. 그 잭슨홀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을 시작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데이터가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이번 주에 노동, 다음 주에 인플레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기대한 대로 데이터가 나와준다면 그럼 25bp씩 내려나가는 가장 전통적인 혹은 관행적인 그런 방식으로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5bp씩 내려가는 전통적인 경로로 갈 것이다. 8월 초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경기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정말 크게 흔들렸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금방 끝나서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려운 게 항상 제가 경제에서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으로 구분을 하는데 재화시장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보다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물이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혹시 모르지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과거와 잘 안 바뀌는데 인간은 상당히 자주 바뀌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노동시장 데이터를 보고 과연 실업률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경기 침체와 얼마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안 찾는 사람들. 그렇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민이라는 큰 변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 나가서 분석해 나가는. 그래서 미국의 경기를 뽑아내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석이 지금 어렵고 과거에 있지 않았던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연착륙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실업률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 것이 연착륙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표에서 촉발됐다고 봐야겠고 어쨌든 이번 주 8월 고용보고서에 시장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실업률이 다시 내려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고용시장 우려 요인은 없을까요, 교수님? 그 우려 요인으로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거나 둘 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 우려인데 그 실업률이라는 게 분자에는 잡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고 분모에는 그 잡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인데요. 만약에 외국에서 이민이 더 들어와서 분모가 늘어나서 있는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사람들이 더 이상 구직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청년 실업률 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구직을 포기해서 그러면 실업률이 내려가거든요. 분모가 줄어드니까요. 그런 측면들이 분모 그렇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실업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그 최근에 고용시장 동향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그거와 미국과는 또 다른 네.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업률 발표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밤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그 데이터를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너무 네. 어렵고요. 그 사실 7월 달에 이제 4.3% 실업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샵률 얘기도 나오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과했던 부분이 경제활동인 거예요. 이민 유입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샵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기 침체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 미국 기업 해고율이 한 0.9%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률도 한 3.4%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미국 고용이 현재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고용 지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사실은 연준에서 그 언급하고 있는 그 이제 듀얼 맨데이트 중에 고용 쪽이 연준의 실업률이 보는 게 연준에서 보는 게 4.1에서 4.2% 정도거든요. 사실은 4.2 위아래에서 사실은 크게 경기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크게 막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는 굉장히 시장에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네. 저희 컨센서스는 한 4.2%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의 실업률 어쨌든 뭐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지금 현재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경제 상황 지금 감안했을 때 연준이 올해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막 베이스라인으로는 네, 한 번씩 해서 이제 3번 남았으니까 네. 네. 75bp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실업률이 4.2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네. 올라갈까 혹은 내려갈까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실업률이 올라가는가.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과거에 노동시장에서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아직 잡을 찾지 못했을 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건 건강한 실업률이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 기존에 계속 찾던 사람들이 계속 못 찾을 때 그건 아주 그 나쁜 실업률이고요.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그 어렵고요. 실제로 연준에서 일할 때 보면 많은 논의가 최근에 실업이 올라가는 내려가는데 이게 왜 올라가느냐 왜 내려가느냐를 놓고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그게 가장 어렵고 또 길게 보면 이제 아주 길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리고 조금 당겨서 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돼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저도 지금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전 20년 동안은 이번처럼 질서 있는 금리 인하의 기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갑자기 내렸고요. 네. 2019년에 잠깐 내렸지만 그때 중국 때문이냐 트럼프 때문이냐 가지고 한참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코로나가 오면서 그걸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고요. 코로나 때 100bp, 네. 네, 그때 뭐 방송하셨으면 항상 놀라셨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질서 있는 금리 인하를 정말 수십 년 만에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웬만큼 인플레 데이터는 이해를 할 수 있다. 네, 다 잡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인플레 데이터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확신이 있는데 아직까지 노동시장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는 그 정도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실업률 수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해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은 질서 있는 금리 인하의 기회다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사례를 짚어보면은 금리 인하가 꼭 시장에 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던데 센터장님께서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뭐 이번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 공식적인 뷰는 이제 그 세 번의 연준에서 한 번씩 말씀 똑같이 교수님과 네. 똑같이 25bp씩 인하할 거다라고 저희들은 뭐 최근에 좀 뷰를 바꿨습니다. 네. 2번이나 해서 3번이나로 뷰를 바꿨고요. 근데 사실은 비컷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비컷을 하면은 하게 되면 50bp 이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 경기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시장 포함한 자본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보험성으로 인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25bp씩
번쯤 3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과거 데이터를 좀 멀리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네. 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의 금리 인하를 1회 했을 때 2회, 3회까지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1회 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2회 했을 때 조금 올랐고 3회 했을 때는 뉴트럴 정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확실히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하고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뭐 금리 인하하는 부분들을 25bp씩 한다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B컷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금리 인하기에 뭐 성장주에 주목하라는 조언들도 있고 금리 인하기의 유망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이제 그 연준이 이제 그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경우가 95년도에 있었더라고요. 네. 이제 그 성장률이 좀 꺾이면서 그 이제 그 뭐 1.4, 1.2로 꺾이면서 그때 이제 보험성으로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경우가 95년도에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이때도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는 이제 그 성장률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가가 그때 19%인가 S&P 500이 올랐는데 그 PER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익이 늘어나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보면은 이익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PER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밸류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구간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고 수익성이 네. 좋아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또 펀더멘탈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좀 그 기업이나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미디어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뭐 방산 뭐 이런 정도까지 좀 언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금리 인하기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제약바이오, 미디어를 언급을 해주셨고 국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방산이 좀 유망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뭐 가계부채 문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은의 피벗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한은이 지난번에 13번째라고 네. 동결을 했고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 네, 그리고 총재님이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에서 컨퍼런스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걸 보면 그 한국은행법 1조 2항에 아까 연준의 양대 책무가 고용과 물가라고 네. 한다면 한국은 공식적으로 양대 책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1조 1항에 물가 안정, 1조 2항에 금융 안정이 나와 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 안정에 대한 게 더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금통위가 그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 7분 사이 혹은 6분 사이에서의 이견도 많은 부분 그 1조 1항과 1조 2항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국회에서 받은 한국은행 법이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금융 안정에 유의한다는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조금 더 한국이 금리를 내릴 때 금융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드는 게 당연히 1대1로 가지는 않을 테고요. 그냥 올라갈 때도 1대1은 아니고 한국이 훨씬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속도는 느리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조금 느린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안정 측면에서 미국의 상황을 보고 조금 한 템포 늦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의 FOMC에 이어서 20일에는 일본 중앙은행 BOJ의 통화정책 회의도 열리는데요. 앞서 그 일본은행 그 금리 인상이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줬었고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BOJ의 정책 결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7월달 금리 인상을 하면서 네. 그 저희 8월달에 이제 자본시장의 큰 변동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트럼프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주식시장 급락도 야기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8월달 청문회에서 BOJ 총재가 이제 소비자 물가 2% 목표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은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9월 달에 정책회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연준을 포함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면 뭐 환율이나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라든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강도 높게 이게 긴축을 일본이 가져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도 높은 긴축을 가져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ECB 역시 좀 신중한 모습이긴 하지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ECB가 금리 인하하게 되면 외환 시장에도 아마 영향을 줄 테고 ECB 결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8월 달에 이제 유로존 CPI 속보치 나온 게 이제 확정치는 네. 아니지만 속보치 나온 게 2.2%로 물가가 이제 3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위성을 부여를 한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를 한 거고, 그래서 9월 달에 저희도 뭐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2회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네. 지금 9월 포함해서 2, 3회 정도의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뭐 경기가 상대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 대비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좀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중앙은행은 약간은 좀 매파적인 성향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은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는 뭐 저희들이 봐야겠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좀 확대되는 모습이 저희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CB 9월 금리 인하 전망하고 계시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BOJ와 ECB의 통화정책 결정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방향은 지금 센터님 말씀하신 대로 네, 동의하고요. 근데 하나만 이제 코멘트를 붙인다면 이제 ECB를 바라볼 때 네. 그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여러 나라의 연합체이고요. 또 연합체이지만 전통적으로 물론 그 건물 자체가 프랑크푸르트에 있기도 하지만 네. 전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독일, 그러니까 독일의 내셔널 뱅크인 분데스방크의 총재, 지금 네이거 나겔 총재가 가끔씩 이제 주식시장으로 보면 초를 치는 발언을 하는 거죠. 네. 한참 내려가려고 하면은 어디서 발언을 하면서 이제 한번 쫙 해서 한 번은 뭐 독일어 연설에 영어 번역이 뭐가 맞느냐 가지고 또 한참 미국에서 시끄럽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각 나라들에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도 다르고, 네. 그리고 각 나라 경기가 다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ECB 쪽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상 사이클은 인상 사이클대로, 인하 사이클은 인하 사이클대로. 그게 이제 제가 그 중앙은행의 이자율 행동의 과거 행동을 이제 계량경제학적,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ECB가 조금 그런 측면이 강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그런 건 조금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CB 각 나라의 인플레, 경기 차이로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인 달러 강세 이어지면서 수출주에 대한 긍정적 의견들 많았는데 지금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출주 좀 지금 외환시장 상황, 수출주에 좀 부담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뭐 환율이라고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원래는 이제 하반기에도 달러 강세를 예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달러 약세는 지금 뭐 고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달러 약세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그 음식료 같은 경우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비재가 좀 그런데 화장품도 그렇고 기존의 전통적인 내수주에서 지금은 수출주로 분류가 되는 네. 이제 그런 그 업종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제약바이오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데는 미국에 투자가 많고요. 직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미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대표적인 수출주가 반도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환율이나 이런 거의 영향보다는 반도체 가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주들도 좀 눈여겨봐야겠고요.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이 국채금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미국 재정적자 부담이 국채금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대선, 그러니까 네. 올해 9월 FOMC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11월 대선인데요. 네. 한국 시장에도 그 대선 유세 등등의 내용을 보면
뭐 선거 공약이라는 게 원래 그랬지만 이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공약이 더 어떻게 돈을 걷겠다는 것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나라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계산하면은 엄청난 부담이고요. 그래서 과연 연준에서 FOMC 결정을 할 때마다 물론 네. 어느 쪽 방향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면 미국의 중앙 정부가 어떻게 그 조세 그리고 재정 지출의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가정을 하겠고 그 정책을 펴고 그 네. 가정이 지금 말씀하신 국채 시장과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연준의 정책이 나중에 보면 많이 이제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연준에서 미국 행정부의 그 재정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국채 금리에 대한 미국 시장의 부담 그리고 어차피 돈이 오갈 때 이제 가장 뭐 연준에서 그렇고 금융시장에서 그렇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과연 몇 년물이 가장 중요한 거냐,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계속 움직이죠. 시장은 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편하게 한다면 국제간의 거래는 무조건 3년물로만 한다고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분석하시기는 너무 편할 텐데, 네, 그럼 이제 시장이 덜 효율적이니까 안 되는데요. 네. 그게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국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재정 지출이 채권 시장에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봐야겠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조화가 중요하겠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장의 큰 이슈였고요. AI 뭐 고점론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센터장님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액추얼하게 나온 데이터는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네. 뭐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AI를 포함해서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뭐 줬는데 네. 뭐 예상 수준으로 가이던스 잘 줬는데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가이던스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죠 다음 날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한 게 향후 실적 가이던스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차세대 칩인 블랙웰의 수율 문제예요. 지금 수율이 안 나와서 지금 마진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율이 올라가면 마진이 올라가고 실적도 이제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결론은 뭐 향후 실적을 나쁘게 보진 않고 있지만 시장이 환호할 정도의 좀 긍정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블랙웰의 수율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마진도 개선되고 이익이 증가해서 시장이 좋아하고 그게 이제 주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공격적이다. 차세대 칩인 블랙웰의 수율이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가 뭐 어쨌든 초읽기 상황이고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봐야 한다. 뭐 이런 조언들도 있고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교수님 조언해 주실까요? 네,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수십 년 만에 오는 그 정상적이라는 말이 이상하고 질서 있는 네. 질서 있는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당장 이제 주식시장에는 물론 이번에 뭐 과연 25를 하느냐, B컷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어떤 의사를 표시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점도표가 절대적인 약속은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점도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될 앞으로 몇 년간 내 금리 인하 과정 그리고 과연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가는 결국 미국의 경제에 대한 FOMC의 판단이고요. 그 판단을 기본으로 잡는다면 아까 뭐 엔비디아도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은 미국의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경제를 하고 다른 나라 경제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과연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미국보다 낮을 겁니다. 아마도 네. 같은 2% 목표치이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채권과 주식 혹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그런 식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산 배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질서 있는 금리 인하를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8월도 어려웠지만 9월 시장도 참 변수가 많습니다. 9월 수익률 전통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센터장님께서도 시장 대응 전략 조언해 주실까요? 어렵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저희들이 인하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게 되면 시장은 좋아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의 성장률 둔화입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이자 비용의 고정비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개선되는 기업 업종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았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좀 턴어라운드, 금리 인하하고 더불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주도주로 반도체를 봤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주도주가 좀 다변화되는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라든지 또 영업이익률 또 턴어라운드 대표적인 게 금리가 떨어지는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예전에는 반도체 라이크한 그 섹터만 보다가 이제는 좀 확산된 주도주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좀 밀접하게 저희들이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네네. 주도주 다변화 그림도 그려봐야 된다. 그동안 반도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나 건설업종도 좀 유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